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16과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음과 예종의 짧은 치세. 어서 오십시오. 조선왕조 500년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듣는 이 순간만큼은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번님들, 지금 발 딛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글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방향을 향해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따라 저놈의 바람은 왜 이리도 매섭게 붑니까? 저기 좀 보십시오. 한강 백사장 모래바람이 회오리치며 하늘을 뒤덮는데 그 한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잘 안 보이신다고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 짐승처럼 포효하며 몸부림치는 저 사내, 바로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젊은 호랑이 남이 장군이 아니십니까? 으악! 이건 놓아라! 이것들아! 내 팔을 묶는다고 내 입까지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세상에, 저 목소리 좀 보소. 쩍쩍 갈라진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나오듯 쏟아내는 저 고함을 들어보십시오.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형틀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주변에 서있던 망나니 놈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28, 고작 28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까지 올랐던 천재 무장이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이 되어 사지가 찢길 위기에 처했으니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유자광이 간사한 놈 어디 있느냐? 이 놈이 정령 천벌이 두렵지도 않더냐? 남이 장군이 고개를 획 돌려 단상에 물려봅니다. 저 눈빛에 살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당장이라도 밧줄을 끊고 튀어나와 놈의 목을 물어뜯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 단상 위에 앉아있는 자들 좀 보십시오. 비단 관복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저자,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는 저자가 바로 유자광 아닙니까? 허허, 남이, 자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고함을 지르는가? 내 이름 석자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네. 자네는 역모를 꾀한 대역 죄인이야. 알겠나? 역적이란 말일세. 유자광이 부채를 탁 접으며 쏘아 붙입니다. 목소리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아주 듣는 사람 복장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 옆에 앉은 신하들도 쑥덕거립니다. 그렇고 말고 감히 상왕 전하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하더니 꼴 좋게 되었구먼. 그러게 말일세. 젊은 놈이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설치더니 제 명을 재촉한 게지. 쳇, 회성이 나타나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한다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렸으니 죽어 마땅하지. 저들의 수군거림이 들리십니까? 저 간신배들의 목소리가. 남이 장군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아니,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자신이 언제 역모를 꾀했단 말입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시 한 수 읊은 죄밖에 없는데 글자 하나를 싹 바꿔서 역적으로 몰아.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입니까? 입 닥쳐라. 이 썩어빠진 늙은이들아. 네 놈들이 나라를 걱정해 본 적이나 있느냐?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며 도망치기 바빴던 놈들이 누구냐? 내가, 이 남이가 칼 한 자루 쥐고 적진을 누비며 목을 베어 바칠 때 네 놈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술잔이나 기울이지 않았더냐? 남이의 호통이 백사장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기세에 눌려 구경하던 백성들도 침을 꿀꺽 삼킵니다. 하지만 유자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야비하게 웃으며 형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시끄럽다. 저놈의 주둥이를 더는 못 놀리게 하라. 뭐하고 있느냐? 어서 집행하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지기나 무섭게 덩치 큰 망나니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데 그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번쩍번쩍 빛을 냅니다. 입에 물고 있던 술을 푸 하고 뿜어내는데 그 술방울이 남이 장군의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에 닿자 남이 장군은 부르르 몸을 떱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분해서 원통에서 떠는 것입니다. 전하, 주상전하, 어찌하여 저 간신의 말만 믿으십니까? 이 남이의 충심을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선대왕 세조께서 저를 어찌 아끼셨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살리려 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종전하. 남이 장군이 피를 토하듯 왕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차가운 궁궐 깊은 곳에 숨어 이 처형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남이 장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야속하게 높은지 모릅니다. 아, 세조대왕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이리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전하께서 살아계셨다면 저 유자광농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내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저놈들의 뼈를 씹어먹을 것입니다. 이놈! 죽을 때가 되니 악담을 퍼붓는구나. 여봐라! 북을 울려라! 저놈의 목소리가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북을 더 크게 울려라! 유자광이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남이의 외침이 백성들을 동요시킬까봐 겁이 난 모양입니다. 둥, 둥, 둥. 북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망나니의 칼춤도 덩달아 빨라집니다. 휙,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남이 장군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 쳐라. 내 목을 쳐라. 하지만 내 혼백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아라. 내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 조선의 앞날을 지켜볼 것이다. 유자광, 니놈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남이 장군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번쩍하는 것 같습니다. 대낮인데도 혜성이 꼬리를 끌며 지나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억우한 죽음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남이. 저승에 가서 선대왕을 뵙거들랑 내 안부나 전해주게나. 유자광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옵니다. 망나니가 기아 불렀습니다. 얍!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높이 솟구쳤다가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아이고, 어머니,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백사장의 하얀 모래가 순식간에 건붉게 물들어버립니다.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장군님, 남이 장군님, 저런 충신을 죽이다니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크게 소리낼 수 있겠습니다. 서슬퍼런 유자광의 군졸들이 창을 겨누고 서 있는데 말입니다. 그저 입을 틀어막고 흐느낄 뿐입니다. 잘린 머리가 바닥을 뒹굽니다. 그런데 저것 좀 보십시오. 머리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 눈을 감지 않고 있습니다. 부릅뜬 두 눈이 여전히 유자광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은 저 기백, 저 서슬퍼런 원한. 오,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유자광도 그 눈빛을 보고는 흠칫 놀란 모양입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헛기침을 합니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역적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거열형에 처해 발다리를 찢어 각 지방으로 보내라. 다시는 이런 역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요. 형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시신을 끌고 갑니다. 팔다리에 다시 밧줄을 묶습니다. 이미 목이 잘린 시신인데도 놈들은 잔인하게 사지를 찢어 발기려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닙니까? 이때 모래바람이 휑 하고 불어닥칩니다. 마치 남이 장군의 한숨 소리 같습니다. 그 바람 소리에 섞여 남이 장군의 옛날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화를 쏘던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려우랴? 다만 간신의 혀에 놀아나 뜻을 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소리와 북소리만 남았습니다. 유자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구나. 병조판서, 천재무장, 다 부질없는 짓이지. 권력이란 살아남는 자의 것이다. 가자! 입골하여 주상 전하께 아뢰어야겠다. 유자광이 가마에 오르며 으스댑니다. 그의 뒤로 수많은 신하가 굽실거리며 따라갑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핏자국 위로 까마귀 떼만 깍깍 울며 날아듭니다. 자,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남이 장군을 죽인 저 칼날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될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을 뒤에서 지켜보며 파르르 떨고 있을 어린 왕 예종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당장 궁궐로 가봐야겠습니다. 예종 임금, 그 양반 지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장면이 바뀌며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궁궐의 밤. 궁궐안은 적막강산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지만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전 앞을 지키는 내관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지요. 으흑, 남이야, 남이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전까지 남이를 죽이라고 명을 내렸던 예종 임금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귀괴한 소리가 문틈에서 새어나옵니다. 죽었다. 드디어 죽었어. 그 건방진 놈이 아바마만 믿고 설치던 그놈이 죽었단 말이다. 속이 다 시원하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구나. 예종 임금이 술잔을 집어던지며 광소를 터뜨립니다. 쨍그랑 술잔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요? 전하, 고정하소서.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오이다. 늙은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지만 예종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네 이놈! 내 몸이 상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도 나를 우습게 보이는겨? 남이 그놈처럼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겨? 아이고 전하,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내관이 납작 엎드려 벌벌 떱니다. 예종의 눈이 퀭합니다. 며칠 밤을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검고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합니다. 남이 장군을 죽이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유자광, 그래, 유자광 그자가 해냈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눈의 가시 같은 놈을 치워버렸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헌데 왜 자꾸 등 뒤가 서늘한겨냐? 누가 거기 있느냐? 누구냐? 예종이 허공을 향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칩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입니다. 촛불이 펄럭 하고 흔들립니다. 남이, 네 놈이냐? 귀신이 되어 찾아온겨? 썩 물러가라. 나는 왕이다. 이 조선의 왕이란 말이다. 니깐 놈이 감히 어딜 들어오려는 것이냐? 왕이 칼을 뽑아 허공을 마구 휘두릅니다. 휙휙. 헛된 칼질에 촛대만 쓰러지고 방 안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저런 찢찢. 19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쟁쟁한 공신들 틈바구니에서 숨이 얼마나 막혔으면 저럴까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야만 했던 비운의 왕. 그의 광기가 오늘 밤 이 궁궐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세조 임금께서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승하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억보가 자손들에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헌데 그 억보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듯 예종도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피 묻은 왕좌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남이 장군의 시신은 찢겨나갔고 예종 임금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간신 유자광은 승리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하지 않은 밤이 지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처음부터 낱낱이 파헤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장군이 왜 남아 20세 시를 읊었는지, 유자광이란 놈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그 썩은 내 나는 과거로 한번 쏙 들어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휴.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궁궐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때립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려옵니다.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하늘도 하얗고 땅도 하얗고 사람들도 모두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1468년 무자년 9월의 어느 날입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호랑이왕 세조 임금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궁궐안은 온통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하, 어찌하여 저희를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엎드려 통곡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지나가던 까마귀도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넙죽 엎드려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얀 물결 속에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갓 19살이 된 어린 왕 예종입니다. 앳된 얼굴에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는 이제 이 거대한 나라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공포가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색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버지 세조의 카리스마에 눌려 평생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던 세자가 덜컥 왕이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사내를 보십시오. 어라, 상복을 입었는데도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원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부리부리한 눈매, 슬퍼하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그 자세 하나만큼은 흐트러짐 없이 꼿꼿합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마치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살기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시 나이 28에 병조판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오른 남이 장군입니다. 28.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할 나이 아닙니까? 헌데 이 젊은이가 조선의 모든 군사권을 쥐고 헌대는 병조판사라니 이건 뭐 하늘이 내린 천재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종 이방원의 외손자이니 왕실의 피가 흐르는 로열 패밀리 아닙니까? 예종 임금이 슬쩍 고개를 들어 남이를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남이는 충성심 가득한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지만 예종은 흠칫 놀라 시선을 피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왕인데 왜 신하의 눈빛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전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옵니다. 밖이 차오니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남이 장군이 굵직한 목소리로 아랩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예종의 귀에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립니다. 예종은 입술을 잘근 깨뭅니다. 평판, 그대는 슬프지도 않은가? 선대왕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되었는거 벌써 내 건강을 챙기는 척하며 국정을 논하려 되는가? 전하, 어인 말씀이 오십니까? 소신은 다만 전하께서 이 나라의 기둥이시니. 기둥? 그래, 내가 기둥이지. 헌데 그 기둥이 부실해 보이는 게냐? 자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아바마마의 그늘에 가려진 어린 아이로만 보이는 게야. 예종의 목소리가 삑 하고 갈라집니다. 자기 자신이죠. 열등감입니다. 아버지 세조는 늘 남이를 칭찬했습니다. 남이는 내 기백을 닮았다. 남이야말로 진정한 장군감이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세자했던 예종은 구석에서 주먹을 꽉 쥐어만 했습니다. 아들인 나는 왜 나에게는 그런 눈빛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원로 대신들, 소위 말하는 훈구파 늙은이들입니다. 그들은 뒷짐을 지고 이 묘한 기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남이 장군이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본의 아니게 전하께 결례를 범한 듯하옵니다. 젊은 혈기 아니겠습니까? 한명회가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말합니다. 저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젊은 혈기라뇨. 저 말은 곧 건방지다는 뜻 아닙니까?
남이를 감싸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예종의 화를 돋우는 저 솜씨. 역시 정치 구단입니다. 남이는 눈치가 없습니다. 아니 눈치는 있는데 너무 올곧아서 굽힐 줄을 모릅니다. 대감, 혈기라니요. 저는 병조 판사로서 전하를 보필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상을 틈타 준동할 기미가 보이니 군비를 점검해야 한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복의 병판, 지금은 국상 중일세.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칼이니 창이니 하는 소리를 입에 담아서야 쓰겠나? 전하께서 심기가 불편하신 것도 당연하지. 아니, 나라를 지키는 일에 때와 장소가 어디 있음 말입니까? 선대왕께서도 늘 유비무환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에 나를 평정할 때도. 아이고, 남이 장군, 거기서 그 이야기는 왜 꺼냅니까? 이 시의 난, 남이가 세조의 총애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자 조선 최고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건 아닙니까? 하지만 예종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건 나는 네 아빠가 인정한 영웅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됩니까? 예종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르합니다.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 시에 난, 그래, 자네가 잘났지. 아주 잘났어. 선대왕께서 자네를 총애하여 병조판사까지 시켜주었으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어찌 제 충심을 곡해하십니까? 충심? 니놈의 중심은 짐에게 향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선대왕에게 향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니놈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이냐? 예종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획 돌아섭니다. 하얀 도포자락이 거칠게 펄럭입니다. 남이 장군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 말인가? 나라 걱정하고 왕 걱정한 죄밖에 없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자광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는 당시 남이의 부하격이었던 병조 참지이였지만 야망만큼은 남이보다 10배는 더 큰 인물, 서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덩어리. 그는 기동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메모하듯 머릿속에 새겨놓습니다. 남이, 저 멍청한 놈. 칼 쓸 줄만 알지 정치는 쥐뿔도 모르는구나. 왕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다니. 저놈은 곧 죽은 목숨이다. 내가 저놈을 밟고 올라서야겠다. 그날 밤 빈청에서는 숙덕공론이 벌어집니다. 훈구파 대신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상중이라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이 늙은 여우들은 몰래 할 짓 다 합니다. 그나저나 남이 그 어린 놈의 기세가 너무 등등하지 않소. 병조판 서자기를 저렇게 오래 꿰차고 앉아있으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설 자리가 없구먼. 그러게 말일세. 세조대왕께서 살아계실 때나 통했지 이제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주상전하께서 남이를 아주 싫어하시더군. 눈빛만 봐도 알지. 그럼 이제 슬슬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병권을 저 핏덩이 손에 계속 쥐어줬다가는 나중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이야. 신숙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한명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두를 것 없어. 놈이 제풀에 지쳐 넘어지길 기다리면 되는 법. 헌데 유자관 그자가 요즘 자꾸 알짱거리더군. 뭔가 냄새를 맡은 게야 사냥개처럼 킁킁거리며 남이의 뒤를 캐고 다닌다지. 유자광, 그 서자 출신 놈 말인가? 놈도 야망이 보통이 아니지. 한편 남이 장군의 집. 남이는 갑옷을 벗고 흰 소복 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십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달은 휘영청 밝은데 내 마음은 왜 이리도 어두운가. 장군, 과음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일 조회가 있습니다. 부관이 걱정스레 말하지만 남이는 껄껄 웃으며 숨을 졌습니다. 이보게, 내가 술에 취한 것 같나? 아니야. 나는 지금 사람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야. 주상전하께서 나를 왜 그리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가진 힘이 두려우신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설쳐서 싫으신 건가? 장군,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담벼락에도 귀가 있습니다. 귀! 들으라지. 내 거리낄 게 무엇이냐? 나는 오직 조선을 위해, 왕실을 위해 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북방의 야인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것이냐? 저 배불뚝이 늙은 대신들이 막을 테냐? 아니면 방구석에서 글이나 읽는 선비들이 막을 테냐? 나밖에 없다. 이 남이밖에 없단 말이다. 남이 장군이 술잔을 바닥에 내리칩니다. 쨍그랑! 아이고, 저 혈기, 저 자신감. 저게 바로 남이의 매력이자 치명적인 독입니다. 너무 빛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남이는 자신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왕 예종의 눈을 말입니다. 그 시각 예종의 침전. 예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입니다. 악몽을 꾼 것입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용상을 묻어뜯고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꿈. 그 호랑이의 얼굴이 놀랍게도 남이 장군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이 네 이놈! 예종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개 아무도 없느냐? 물을 가져오라! 내관이 황급히 물그릇을 대령합니다. 예종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는 어둠 속을 노려봅니다. 무섭다. 저놈이 무서워. 저놈을 그냥 두면 내가 죽을 거야. 분명해. 아바마마는 저놈을 아끼셨지만 나는 달라. 저놈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언제든 내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놈이야. 예종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공포는 곧 증오로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법이지요. 병조판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만 하면 그갓건 놈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 왕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남이 장군은 그저 달을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혜성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채 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휑하니 불어옵니다. 궁궐의 촛불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의 방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먹을 갈고 붓을 다듬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처럼.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이르리요. 유자광이 남이가 읊조렸던 식구를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씩 올립니다. 평정이라. 이걸 어떻게 요리해볼까? 나라를 평정한다. 나라를 얻는다. 글자 하나만 바꾸면 영모가 되는 것을. 남이, 자네는 시를 너무 잘 써서 탈이야. 그 재주가 자네 목을 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자, 여러분,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어린 왕, 자신만만한 젊은 장군,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간신.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비극의 실타래가 내일 아침 조회와 함께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남이는 병조판서 자리에서 쫓겨날까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읊조린 한 수의 시가 어떻게 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까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혀들의 전쟁,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십시오. 밤하늘을 가르는 혜성의 긴 꼬리, 쉬익 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불길하고도 기이한 빛이 궁궐 지붕을 훑고 지나갑니다.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고 바람 소리가 스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좀 보십시오. 저기, 저 북쪽 하늘에 빗자루처럼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저 별이 보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혜성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 별을 사리별이라고 불렀죠. 저 별이 나타나면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거나 묵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이 들어선다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 불길한 별이 하필이면 예종 임금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딱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남이 장군이 혜성을 바라보며 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고 눈은 이미 취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병조판서, 즉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 겸사복장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겸사복장이 뭡니까? 왕의 말을 관리하고 호위하는 자리 아닙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을 하루아침에 마부대장으로 강등시켰으니 그 속이 오죽 뒤집어졌겠습니까? 으흐흐흐, 혜성이라.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한다지. 그래, 썩어빠진 조정놈들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이 남이가 그 빗자구가 되어야 하는데. 남이가 술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옆집까지 들릴 기세입니다. 옆에 있던 부관이 기겁을 하며 말립니다. 장군, 제발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누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게냐? 내가 틀린 말 했느냐? 지금 조정 꼴을 봐라. 늙은 대신들이 왕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왕은 그들 눈치만 보며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을 건데? 신숙주, 한명회, 그 늙은이들이 칼이나 들 수 있겠느냐? 아이고 장군, 제발 좀 참으십시오.
부관이 남이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만 남이는 그 손을 뿌리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는 칼을 뽑아 마당에 있는 집단, 아니 허수아비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휙! 퍽!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 사나이 20살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이르겠는가. 남이 장군이 평소 즐겨 읽던 시조를 토해냅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모, 남아 20 미평국, 후세 수청 대장부. 아,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호연진이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시는 남이가 19살 때 이 시의 난을 평정하고 승전부를 울리며 지은 시입니다. 그때는 세조 임금께서 이 시를 듣고 과연 내 장군이다 하며 껄껄 웃으셨더랬죠. 헌데 문제는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사람이 세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 누군가 담벼락 뒤에서 이 소리를 엿듣고 있습니다. 유자광? 아닙니다. 유자광의 신복입니다. 놈은 쥐새끼처럼 숨어서 남이의 일거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얼커니 걸려들었구나. 혜성이 나타나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한다. 게다가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겠어. 신복은 잽싸게 몸을 돌려 살아립니다. 그가 향한 것은 당연히 유자광의 사랑방이지요. 장면이 바뀌어 은은한 조명이 켜진 유자광의 방. 유자광이 붓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습니다. 신복이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보고를 올립니다. 나으리, 나으리, 대박입니다요. 남이 그자가 술에 취해서 혜성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진정해라.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말해보거라. 혜성을 보고 뭐라 하더냐? 예, 글쎄 혜성이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한다면서 자신이 그 빗자루가 되어 썩은 조정놈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요. 그리고 또 그 시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돌을 갈아 없앤다는 그 시, 그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읊어댔습니다. 유자광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붓을 딱 내려놓습니다.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한다. 저구 부신, 그건 곧 지금의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유자광이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저 말만 가지고는 남이를 확실하게 역적으로 몰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남이는 세조의 총애를 받던 공신이고 왕실의 친척입니다. 결정적인 한방,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가 필요합니다. 그 시를 다시 한번 읊어보거라. 정확하게. 예,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모, 남아 20 미평국. 잠깐, 거기서 멈춰라. 미평국,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평이라. 유자광이 종이에 평자를 씁니다. 평평할 평,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 반란을 진압한다.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걸로는 영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자광은 붓끝을 입에 물고 고민에 빠집니다. 평, 이 글자를 어떻게 바꿔야 놈이 죽을까? 나라를 평정한다는 건 충신의 말이지. 하지만 나라를 얻는다면... 유자광의 손이 떨립니다. 붓을 들어 평자 위에 덧칠을 하려다 멈춥니다. 아예 새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남아 20 미득국, 얻을 득. 남아 20세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유자광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방안이 떠나가라 웃어젖힙니다. 신복도 덩달아 헤헤가리며 웃습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뜻입니까요? 평자를 득자로 바꾸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멍청한 놈아, 잘 들어라. 나라를 평정한다는 건 난리를 잠재우고 왕을 지킨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라를 얻는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냐. 20살에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이건 곧 영모 선언이다. 영모! 유자광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그는 붓을 들어 평자를 득자로 고친 종이를 들어 보이며 킬킬거립니다. 이 글자 하나, 획 하나 차이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던가요? 아니요, 이때 붓은 칼보다 더 잔인하고 더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입궐한다. 주상 전하께 이 사실을 고변할 것이다. 남이가 혜성을 핑계삼아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 시가 바로 그 증거라고. 다음 날 아침, 편전. 예종 임금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려 눈이 퀭합니다.
이때 유자광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별난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또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느냐? 아니옵니다. 밖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안의 적이라 하였습니다. 병조판서에서 물러난 남이가 앙심을 품고 영모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예종이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갑니다. 쿵! 뭐라? 영모? 남이가? 예, 어젯밤 남이가 해성을 보며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 하옵니다. 이는 곧 전하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를 보십시오. 유자광이 조작된 시를 예종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남아 20세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보십시오. 나라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평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를 꿀꺽 삼키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예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종이를 받아든 손이 하얗게 질립니다. 원래 예종도 남이의 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 때 칭찬받았던 그 시를 모를 리가 없지요. 하지만 지금 예종의 눈에는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공포와 열등감이 그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평자가 득자로 바뀌어 있다는 걸 의심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이를 죽일 명분이 필요했으니까요. 이놈! 감히! 예종이 비명을 지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놈이 나를 우습게 보고 아바마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게야. 당장 남이를 잡아들여라. 당장! 예!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유자광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걸려들었다. 완벽하게 걸려들었어. 이제 남이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아니, 그물에 걸는 호랑입니다. 잠시 후 남이의 집. 와장창! 대문이 박살나며 군졸들이 들이닥칩니다. 남이, 어명이 내려졌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남이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게냐? 닥쳐라. 영모혐이다. 니놈이 해성을 보고 왕이 되겠다고 떠들지 않았느냐? 뭐? 영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는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군졸들은 남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센 손들이 남이의 팔을 꺾고 포박합니다. 남이 장군은 힘이 장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까지 군졸들 서너 명쯤은 튕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는 순간 진짜 역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왕 앞에 가서 따지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놓아라! 내 발로 가겠다! 당당하게 내 발로 가서 전하께 아뢰겠다! 남이는 가시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 헤쳐진 채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옵니다. 아니, 저게 남이 장군 아니야? 세상에, 영모라니 장군님이? 말도 안 돼. 저분이 그럴 리가 없어. 끌려가는 남이의 눈에 유자광이 보입니다. 멀리서 팔짱을 끼고 쯧쯧쳐 혀를 차는 신용을 하는 유자광. 그와 눈 마주친 순간 남이는 깨닫습니다. 아, 함정이구나. 저 뱀 같은 놈이 나를 물었구나. 유자광, 네 이놈, 네가 꾸민 짓이냐? 남이가 소리치지만 유자광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제 남이는 의금부로 끌려갑니다. 지옥 같은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글자 한자, 평을 득으로 바꾼 이 사악한 장난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보셨습니까? 아니,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남이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까지 줄줄이 엮여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의금부 앞마당에는 숯불이 피어오르고 인두가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예종 임금은 직접 국문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신문을 한다? 이건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남이는 이 끔찍한 고문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뼈가 부서지고 살이 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될까요? 혀들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육체의 전쟁, 고문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십시오. 조선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 중 하나로 꼽히는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시지요. 칙, 터닥, 터닥. 숯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칙하고 살갗을 지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으악!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옥입니다. 네, 살아있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의금부 국문장입니다. 밤하늘엔 별도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오직 마당 한가운데 피어오르는 횃불만이 너울거리며 귀신춤을 추고 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살타는 노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공기가 무겁고 끈적거립니다. 저기 형틀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관복을 입고 호령하던 병조판서 남이 장군이 지금은 피투성이가 된 속옷 차림으로 처참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고 입가에는 거품과 핏물이 번복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양 다리 사이에는 굵은 주리를 트는 형구가 끼워져 있는데 뼈가 으스러질 때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옵니다. 말해라, 네 이놈! 네 입으로 영모를 시인하란 말이다! 누가 소리치고 있습니까? 형리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용상에 앉아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저 사람, 바로 임금 예종입니다.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친국이라 하지요. 왕이 직접 나섰다는 건 살려줄 마음이 묘만큼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종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옥좌의 팔걸이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소신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남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다리가 부러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왕을 향해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예종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안을 잠재울 자백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니놈! 네가 혜성을 보고 뭐라 했느냐?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내게 한다고? 그게 나를 죽이고 네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리고 그 시, 남아 20세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라고? 얻다! 나라를 얻어! 예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옵니다. 신하들이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하고 말리지만 예종은 뿌리치고 남이의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왕의 얼굴이 남이의 피 묻은 얼굴과 맞닿을 듯 가깝습니다. 남이, 네 이놈 똑바로 말해라. 아바마마께서 너를 총애하셨지. 그래, 나보다 너를 더 아끼셨어.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게지? 네가 병권을 쥐고 있으니 언제든 나를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전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선대왕께서 저를 아끼신 것은 오직 충심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저의 충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닥쳐라! 충심이라니! 네가 쓴 그 시가 증거인데 무슨 충심 타령이냐? 예종이 유자광이 바친 그 종이를 남이의 얼굴에 집어 던집니다. 팔락! 종이가 피 묻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남이는 흐릿한 눈으로 종이를 바라봅니다. 남아 20 미득국! 남이의 눈이 커집니다. 고통을 잊은 채 소리칩니다. 전하, 이것은 조작입니다. 소신은 분명 미평국이라 썼습니다. 평정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라고 썼는 말입니다. 누군가 평자를 득자로 고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먹물의 농담이 다르지 않습니까? 변명 마라. 평이든 득이든 그게 그거 아니냐. 네 마음속에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그런 글자가 튀어나온 것이다. 아이고 맙소사. 평이든 득이든 그게 그거라니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평정한다는 것과 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예종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유자광이 슬그머니 걸어 나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남이를 내려다봅니다. 쯔쯔, 남이, 니 참 추하구먼.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말이 많은가? 네가 혜성을 보며 칼을 뽑아들고 설칠 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내가 왕이 되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유자광, 네 이놈, 네가 꾸민 짓이구나. 네가 글자를 고쳤어. 네 이 간사한 뱀 같은 놈. 남이가 피를 토하며 유자광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퇴! 피 섞인 침이 유자광의 비단옷에 묻습니다. 유자광은 눈살을 찌푸리며 옷을 털어내더니 형리에게 눈짓을 합니다. 전하, 죄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증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더 매워쳐야 실토할 것입니다. 여보라, 주리를 더 틀어라. 뼈가 으스러지도록 틀어라. 예이! 형리들이 굵은 나무 몽둥이를 남이의 다리 사이에 더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힘껏 잡아당깁니다. 으드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강이 뼈가 서로 맞부딪혀 부러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남이 장군은 차마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끄악 하는 단말모와 함께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눈알이 뒤집히고 입에 재갈이 물려있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말해. 영모를 인정해. 네가 왕이 되려 했다고 말해.
예종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칩니다. 남이는 고통 속에서 생각합니다. 아, 끝났구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구나. 저 왕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내가 살아서 나가는 길은 없구나. 그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17나이에 묵과에 급제하여 세조 임금의 칭찬을 받던 날,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던 날, 백성들이 환호하던 그 영광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남이 장군의 어머니가 끌려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노모가 국문장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이가 울부짖습니다. 천하의 장군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남이야, 내 아들 남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예종 임금은 잔인하게도 어머니를 인질로 삼습니다. 남이, 네가 계속 버티면 네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네 어미가 보는 앞에서 사지를 찢겨 죽고 싶으랴? 어서 자백하라. 네가 영모를 꾸몄다고 유자광과 함께, 아니 유자광이 아니라 네 부하들과 함께 모의했다고 말이다. 남이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효심지륵한 그가 어머니가 고초를 겪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습니다. 하늘이시여! 세조 대왕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아끼던 장군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꿈꾸던 조선입니까? 남이는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 자백을 결심합니다. 전하, 예,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잘 안 들린다. 크게 말해라. 제가 영모를 꾀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려 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이제 만족하십니까? 남이가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그 순간 국문장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예종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승리감입니다. 안도감입니다. 드디어 저 거대한 호랑이의 이빨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들었느냐? 들었지? 죄인이 자백했다. 영모다. 이것은 명백한 영모다. 예종이 춤이라도 출 기세로 외칩니다. 신하들이 엎드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자광을 노려봅니다. 유자광, 네 놈,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간신은 간신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르는 법. 네가 나를 죽인 그 칼날이 언젠간 네 목을 칠 것이다. 그리고 예종 전하 또한 후회하실 것입니다.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곁에 둔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실 것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주둥이를 놀리느냐? 여봐라, 저놈의 입을 찢어라. 당장 끌고 가서 내일 아침 능지처참에 처하라. 거열형으로 다스려라. 예종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군졸들이 달려들어 남이를 개처럼 끌고 나갑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남이의 다리에서 핏자국이 길게 선을 긋습니다. 마치 붓으로 붉은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끌려가던 남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다시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허허허허, 혜성이여, 네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래, 가자. 이 더러운 세상 미련 없이 떠나주마. 하지만 내 혼백은, 내 억울함은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남이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횃불마저 파르르 떱니다. 유자광은 그 뒷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닦습니다. 독한 놈, 죽어서 귀신이 되겠다고? 귀신이 대수냐? 산 사람이 무서운 법이지. 이제 병조판서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공신들의 자리는 비었어. 그 자리는 다 내 것이야. 유자광은 승리감에도 취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남이의 저주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종 임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종은 남이가 끌려나간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옥좌 주위를 서성합니다. 죽여야 해. 빨리 죽여야 해.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죽여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거야. 중얼거리는 예종의 모습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었던 아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그림자를, 즉 남이를 지우는 데에만 집착하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왕.
이 비극적인 밤이 지나고 나면 조선의 역사에는 씻을 수 없는 핏자국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시지요? 저도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28 꽃다운 나이, 그 젊은 장군의 꿈이, 야망이, 그리고 충심이 이렇게 무침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그 득이라는 그 글자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입니다. 블록 1에서 보았던 그 참혹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남이 장군이 죽은 뒤에 그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예종 임금은 과연 행복해졌는지, 남이를 죽이고 얻은 왕권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는지. 다음 블록에서는 그 비극의 끝, 절정의 순간을 마주해야 합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형장, 그리고 남이 장군이 남긴 마지막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퉁. 북소리가 심장을 지지기는 것 같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여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한강 백사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았던 것과는 공기가 다릅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기 사방에 놓인 4마리의 황소들이 보입니까? 콧김을 씩씩 뿜어대며 발을 구르는 저 짐승들 말입니다. 놈들의 등에는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고 그 밧줄 끝은 아이고 맙소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지, 내 팔다리가 찢겨나갈 준비를 마친 남이 장군의 손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열형, 처열형입니다. 사람의 팔다리를 내 방향에서 소나 말이 끌어당겨 찢어 죽이는 형벌.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영모 죄인에게만 내려진다는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남이 장군은 이제 소리를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가에는 피거품이 부글거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숫돌처럼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시각이 되었다! 형리 대장이 깃발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망나니들이 황소의 곱비를 잡고 채찍을 휘두를 준비를 합니다. 찰싹! 찰싹! 채찍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에이! 김가야! 밧줄을 더 단단히 묶어라! 중간에 풀리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알았네 이 사람아! 에이구구, 그런데 이 양반 뼈가 어찌나 굵은지 밧줄이 모자랄 지경이네. 천하장사는 천하장사야! 망나니들이 투덜거리며 나미의 손목과 발목을 조입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듭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손발이 검투르게 변해갑니다. 나미 장군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흘립니다. 이보게 나미, 자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는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랴. 형리 하나가 안쓰러운 마음에 물을 권합니다. 나미는 고개를 저으며 입안에 고인 핏물을 뱉어냅니다. 퇴! 그리고는 저기 저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내를 노려봅니다. 네, 바로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은 다리를 꼬고 앉아 부채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미가 죽는 꼴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따라 나온 것입니다. 유자광, 유자광. 나미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귀신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하, 저놈이 죽을 때가 되니 내 이름을 아주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내 특별히 들어주마. 유자광이 거만하게 대꾸합니다. 네 이놈,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글자 한자를 고쳐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충심은 죽이지 못한다. 내 피가 이 땅을 적시고 강물이 되어 흐르는 한 너는 영원히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시끄럽다. 이놈의 주둥이는 죽어서도 나불거릴 셈이냐? 여봐라, 뭘 꾸물거리는 게냐? 어서 집행하지 않고. 유자광이 화를 버럭 냅니다. 나미의 저주가 꽤나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형리 대장이 다시 깃발을 높이 쳐듭니다. 집행하라! 퉁퉁퉁. 북소리가 빨라집니다. 망나니들이 일제히 황소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갈깁니다. 이리야! 이리야! 가자! 매! 황소들이 비명을 지르며 내 방향으로 뛰쳐나가려 합니다.
팽팽해진 밧줄,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남이 장군의 움이 공중으로 붕 뜹니다. 으아! 남이 장군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팔다리가 뽑혀나갈 듯이 당겨집니다. 관절이 우두둑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깨뼈가 탈골되고 고관절이 뜯겨나가는 그 끔찍한 소리.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돌아앉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 살려, 저걸 어찌 봐. 차라리 단칼에 죽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망나니들이 더 세게 채찍질을 합니다. 더 세게 당겨라. 남이 장군의 몸이 활처럼 휘어집니다. 핏줄이 터져 온몸이 붉게 물듭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남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예종 전하,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전하가 원하던 충신의 말로입니까? 전하의 의심이, 전하의 질투가 조선의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이젠 누가 전하를 지킬 것입니까? 이젠 누가 북방의 오랑캐를 막을 것입니까? 그 외침이 어찌나 큰지 북소리마저 묻혀버릴 지경입니다. 예종 임금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 숨어 귀를 막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궁궐 담벼락을 넘어 왕의 침전까지 날아갔을 것입니다. 으드드득 빡!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밧줄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찢겨지는 소리입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선혈이 백사장을 적시고 구경하던 사람들의 옷자락까지 붉게 물들입니다. 으악! 엄마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납니다. 남이 장군의 몸이 더 이상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각으로 찢겨나간 처참한 광경, 몸통만 덩그러니 남은 그 모습. 그런데도 심장은 아직 뛰고 있는지 쿨럭쿨럭 피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잘린 머리가 바닥에 툭 떨어져 뒹굽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굴러 유자광의 발치 앞에 딱 멈춥니다. 유자광이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으악! 저거 치워! 당장 치우란 말이다! 나미의 눈, 죽어서도 감지 못한 그 부리부리한 눈이 유자광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마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는 간다만 너는 어찌 되는지 두고 보자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우리 장군님. 나미의 부하들과 집안 노비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늘도 이 억울함을 알았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후두둑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빗물이 핏물과 섞여 붉은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한강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미의 피녹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자광은 덜덜 떨며 가마에 오릅니다. 가자, 빨리 가자. 이곳은 재수가 없다. 어서 궁으로 가자. 가마꾼들이 서둘러 가마를 듭니다. 하지만 유자광의 귓가에는 계속해서 환청이 들립니다. 유자광, 네 놈도 곧 내 뒤를 따를 것이다. 으악! 시끄러워! 누가 떠드는 게냐? 닥치지 못해! 유자광이 가마 안에서 발작하듯 소리칩니다. 가마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미는 죽었지만 유자광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편 궁궐한 예종의 침전. 예종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밖에서 천둥소리가 콰장하고 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줘! 오지마! 남이야! 오지 마라!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천둥소리일 뿐이옵니다. 내관이 달래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니다! 남이의 목소리다! 놈이 나를 부르고 있어! 내 다리다 잡고 있어! 이건 놔라! 이건 놀란 말이다! 예종이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그의 눈에는 찢겨나간 나미의 팔다리가 침상 위를 기어다니는 환영이 보이나 봅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영모를 꾸몄잖아.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그래서 죽인 거야. 나는 왕이야. 왕이란 말이다! 예종이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우습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충신을 죽인 왕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합니다.
남이는 육체가 찢겨 죽었지만 예종은 정신이 찢겨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형벌은 거열형보다 더 무섭고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지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남이 장군의 시신은 수습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각 지방으로 보내져 효수, 즉 목을 매달아 전시했습니다. 역적의 말로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요.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몰래 술을 따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젊은 영웅이 너무 일찍 갔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인재를 데려가시다니. 남이 장군은 죽어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장군이 억울하게 죽어 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무당들이 남이 장군 신을 모시고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한이 깊었으면 민간 신앙의 신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이의 저주가 어떻게 예종 임금을 죄업죄 오는지, 그리고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좌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마지막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종이 죽고 나면 이 피 묻은 왕좌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유자광은 과연 영원히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비 내리는 한강변, 아직도 씻겨 내려가지 않은 붉은 핏자국 위로 새로운 역사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숨 좀 돌리시고 물 한 잔 드십시오. 너무 참혹한 장면을 보셔서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한 법, 끝까지 지켜봐야지요. 스산한 가을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궁궐바닥을 긁는 소리. 스사삭 스사삭.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깍깍 울어댑니다. 약탕기를 다리는 냄새가 진동하고 쿨럭거리는 기침소리가 끓어오릅니다. 남이 장군이 형장에서 비참하게 찢겨 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남이의 영모 사건은 유자광의 승리로 끝났고 공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남이가 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승리자인 줄 알았던 예종 임금의 침전에서 말입니다. 자,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궁궐 안에서 향긋한 꽃내음이 나야 하는데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생선 썩은 내 같기도 하고 고름 터진 냄새 같기도 한 이 악취. 이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예종 임금의 팔입니다. 아프다. 내 다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예종이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합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세상에나 임금의 발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족질, 즉 발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사병이 아닙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하게 썩어가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누군가가 발목을 잡아 비틀어 뜯어 놓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이는 무엇하느냐? 이 통증 좀 멈추게 하라. 내 다리에 불이 붙은 것 같구나. 끄악! 예종이 비명을 지르며 요강을 집어 던집니다. 쨍그랑! 어이들이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온갖 약재를 다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옵니다. 뭐라?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럼 귀신짓이라는 게냐? 남이 그놈이 내 다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말이냐? 예종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허공을 휘두릅니다. 저리 가란 말이다. 남이 네 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느냐? 내 다리를 놓아라. 이건 노란 말이다. 예종의 눈에는 헛것이 보입니다. 침상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이 장군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자신의 발목을 꽉 움켜쥐고 있는 환영.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남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다. 하지만 왕은 나잖아. 내가 왕이잖아.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예종이 울부짖습니다. 20살, 이제 겨우 약관의 나이입니다. 창창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기간은 고작 1년 2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 세조의 그림자에 눌려 지내다가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남이를 죽이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남이를 죽인 그 순간부터 예종의 생명력도 같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때 문 밖에서 늙은 대신들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명회와 신숙주, 그리고 정의왕후, 즉 세조의 비 예종의 어머니. 대비마마, 주상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한명회가 낮게 속삭입니다. 목소리에 슬픔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준비라니요? 아직 주상의 춘추가 창창한데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정의왕후가 나무라지만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발이 썩어가는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니까요. 마마, 냉정하셔야 합니다. 남이의 저주라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상께서 잘못되시면 이 나라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후사를 정하셔야 합니다. 신숙주가 거듭합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왕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산 사람들은 누가 그 빈 의자에 앉을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종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립니다. 갓난아기에게 왕좌를 물려주면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 뻔합니다. 그럼 누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의왕후가 힘없이 묻습니다. 월산군은 몸이 약하고 병치대가 잦습니다. 하오나 그 동생인 자을산군은 총명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위이기도 하지요. 허허허허. 아이고, 저 늙은 여우 결국 자기 사위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었군요. 한명회의 딸이 자을산군과 결혼했으니 자을산군이 왕이 되면 한명회는 왕의 장인이 되는 셈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찍는 것이지요. 방 안에서 다시 예종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남이가 칼을 들고 옵니다! 정의왕후가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종의 눈동자는 풀려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주상! 정신 차리세요! 어미가 왔습니다! 뭐니? 예종이 힘겹게 손을 뻗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손이 앙상한 나뭇가지 같습니다. 제가 왕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바마마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주상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이 같은 역적을 토벌하고 종묘사직을 지키셨습니다. 정의왕후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이 편안히 눈 감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지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나는 그냥 겁쟁이였어. 남이가 부럽고 무서워서 죽인 거야. 예종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왕의 위엄도 권위도 다 내려놓은 그저 20살 청년의 솔직한 참회입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저기 아바마마가 오십니다. 남이도 같이 있네요. 둘이서 웃고 있네요. 예종의 시선이 허공에 고정됩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가 싶더니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잡고 있던 정의왕후의 옷자락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1469년 기축년 11월 조선의 제8대 왕 예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남이 장군을 죽인 지 정확히 1년하고도 한 달 만에 그도 똑같이 저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전하! 전하! 아이고 대행왕 전하! 곡소리가 다시 궁궐을 뒤덮습니다. 1년 만에 또다시 국상입니다. 백성들은 상복을 벗을 틈도 없이 다시 하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래? 출초상이네 출초상이야. 그러게 말이야. 다리가 썩어서 죽었다며 거열형 당한 것처럼.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갑니다. 남이의 원혼이 왕을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장군을 더욱 신성시하고 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잠시입니다. 권력자들은 눈물 젖은 순거천이 마르기도 전에 움직입니다. 빙청, 신하들의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고 한명회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자,
나라의 주인이 비었으니 하루빨리 새 주인을 모셔야 하오. 대비마마의 명을 받들어 자을산군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겠소. 자을산군 만세! 조선 만세!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만세를 부릅니다. 예종의 시신이 아직 쉽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소년, 나이 불과 13살,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소년, 바로 조선 제9대광 성종입니다. 성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옥좌에 앉습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릴 정도로 큰 의자입니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할머니 정의황후가 수렴청정을 위해 발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인어른 한명회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전하, 이제 태평성대가 올 것입니다. 소신들이 전하를 잘 보필하여 요순시대를 만들겠나이다. 한명회가 굽실거리지만 그 눈빛은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종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년은 모릅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피비린내 나는 자리인지. 할아버지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삼촌 예종이 충신을 죽여서 지켜낸 그 핏빛 왕좌의 무게를 아직은 모릅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성종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성격도 호탕합니다. 밤마다 몰래 평복을 입고 궁궐 밖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밤의 제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문물을 정비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엽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성종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으니 바로 여색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무슨 죄라고요? 네, 죄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여자가 질투의 화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궁궐 한 구석, 후궁들의 처소. 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붉은 여인. 그녀의 이름은 윤씨. 훗날 우리가 패비윤씨라고 부르게 될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녀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립니다. 전하, 오늘은 또 어느 년의 치마폭에 쌓여 계십니까? 어제는 정귀인, 그제는 엄귀인. 저는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제가 중전이 되면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전하의 사랑을 훔쳐간 년들 모조리 찢어 죽일 것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남이 장군이 죽고 예종이 죽고 이제 세상이 좀 조용해지나 싶더니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치마폭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독한 전쟁. 사랑이 징토로 바뀌고 질투가 사리로 바뀌는 치정의 역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사약한 발언이 놓여 있습니다. 피를 토하며 죽어갈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미쳐 날뛸 아들, 연산군이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젊은 호랑이 남이 장군의 억울한 죽음과 죄책감에 시달려간 예종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고 쥐고 나면 손바닥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거 아닐까요? 유자광은 승리했을까요? 글쎄요. 그는 당분간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간신 중에 간신이라고 기록하여 영원히 비웃고 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죽은 남이는 민간의 신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낮에는 성군이었고 밤에는 한량이었던 두 얼굴의 왕 성종, 그리고 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었어 조선 역사를 뒤집어 놓은 여인 패비윤씨. 달콤한 사랑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 튀지는 목숨 건 전쟁이었던 그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 제17화 밤의 제왕 성종과 패비윤씨 편에서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손꺼짐 한 장이면 됩니다. 이번에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울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조선 왕조의 피 끓는 역사를 들려드리는 조선 왕조를 트도였습니다.